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정부 지원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 공급망이 거의 붕괴 직전인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요. 또 정부 부처 간에 정책이 약간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까지 정말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시장의 어떤 큰 그림, 본질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요. 데이터만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 9.4%에서 8.2%로 아주 약간 둔화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높단 말이죠. 네, 높은 수준이죠. 근데 거래는 줄고 미분양은 전국에 7만 호가 넘게 쌓였다면서요? 특히 그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리는 물량까지 늘고 있다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격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데요. 아, 하방 경직성? 네, 쉽게 말하면 집을 팔려는 분들이 기대치를 잘 안 낮추거나 아니면 양도세 같은 거래 비용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는 잘 안 되는데 또 핵심 지역 가격은 계속 버티는 뭐랄까 좀 기묘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역시 공급 쪽 같아요. 자료에 넣은 그 주택 착공 물량 감소율 보니까 전년 대비 54% 급감이라니.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위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네, 이게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한 2년, 3년 뒤에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거든요. 2, 3년 뒤요? 네,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0%가 넘는 고금리 때문에 PF 시장에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네. 또 원자재 가격,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미분양 위험까지 떠안고 새로 집을 짓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게 이런 PF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을 딱 보여준 사건이었죠. 물론 목동이나 강남 재건축 같은 대형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당장 몇 년 뒤에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도 아직 있고요. 이 공급 부족,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장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극화요. 네, 새 아파트 공급이 점점 귀해지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곳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겠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좀 오래된 주택들은 수요 부족 때문에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상급지와 나머지 시장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수요 쪽 상황도 한번 보죠. 정부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으로 실수요자 지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GDP 대비 90%가 넘으니까요. 90%? 엄청나네요. 네,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게다가 DSR 규제,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전히 강력하게 총수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DSR.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인구 감소랑 고령화가 가장 큰 부담이죠. KDI 연구 같은 걸 보면 고령층이 자산을 본격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 정부 지원책이 의도치 않게 시장을 좀 가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시장이랑 그 이상 시장이 좀 분리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 지원이 딱 닿는 특정 가격대 이하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유지가 되는데 그 외의 시장은 고금리나 규제 영향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일종의 정책의 칸막이 효과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 정책 환경 자체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것은 어떻게든 공급 늘리고 거래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또 가계부채랑 물가 잡는다고 계속 돈줄을 쥐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한쪽에선 엑셀을 밟는데 다른 쪽에선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정책 목표 간의 충돌이죠.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일부 좀 풀어서 수요를 살짝 살리려고 해도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니까 이게 PF 시장을 막아서 결국 공급을 위축시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조치도 사실은 매물이 좀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정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 방정식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요인이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래도 핵심을 꼽자면 역시 구조적인 공급 위기,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 극심한 양극화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단기적인 부양책이나 규제 완화 이런 걸로는 풀기 어려운 아주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한 가격 등락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사회 경제 전체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 부채는 너무 많고 인구 구조까지 변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 과연 금리를 조절하거나 단기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이런 전통적인 정책 수단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